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5월 22일 토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살던 스티븐 헤어 씨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26살의 아들 샘의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주말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아들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집을 방문한 거죠. 도착해서 벨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키가 있어서 아버지가 현관문 열고 조심히 들어가요.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가 무심코 침실 문을 열게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인 23살의 여성 줄리가 침대 위에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일단 줄리의 머리에 그 생일 파티에 쓰는 공주 왕관 있잖아요. 그게 씌워져 있었는데 그 옆으로 머리에 총을 맞아서 두개골이 반쯤 날아간 상태였죠. 게다가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심지어 티셔츠 뒤쪽에는 워드로 시작하는 성적인 더러운 욕설이 막 휘갈겨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에 놀란 것도 잠깐이었어요. 아버지 스티브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 아들은 어딨지? 샘도 당한 거야? 아니면 혹시 샘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여기가 아들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샘이 사고를 친 걸까? 불길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급히 911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감식 요원들은 이곳이 마치 처형장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욕설을 써놨다는 건 이 피해자 줄리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누군가에게 이 살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현장은 마치 그녀가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부검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 내부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외부 침입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장 감식을 이어가던 경찰은 옷장 안에서 피해자 줄리의 핸드백을 발견해요. 그 안에 줄리 핸드폰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샘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남아있더라고요. 나 오늘 화나는 일이 좀 있었어. 너무 힘든데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자, 이거 샘이 보낸 문자인데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샘이 술과 마약에 쩔어서 친구인 줄리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해서 살해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샘의 행방도 오리무중이잖아요. 여권과 차가 사라진 상태였고요. 핸드폰도 줄곧 꺼져 있죠. 여기서 잠시 샘에 대해서 알아보면 굉장히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입니다. 대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고 차분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와 달리 경찰이 주목할 만한 과거 전적이 하나 있긴 한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갱단과 어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자기 친구가 갱단과의 싸움에서 살해를 당해요. 여기에 분노한 샘이 갱단 간의 보복 전쟁에 끼어들게 됐죠. 이 사건으로 조직원 1명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샘을 포함해서 23명의 조직원 모두 체포됐고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나마 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샘은 정신 차리고 갱단 생활 완전히 청산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육군에 자원 입대하는데요. 3년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한 후에 안타깝게도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PTSD를 겪게 돼요.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장교로 재입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 학위 취등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었고요. 한편 샘과 줄리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줄리는 일본 이민자 부부의 딸인데 애초부터 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춤도 잘 추고 예술적인 재능을 많이 보였는데 대학에 가서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게 돼요. 평소 줄리는 되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이었고요. 또 여기에 다소 엉뚱하고 재밌는 면도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샘과 줄리 이 둘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둘 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줄리 살인 사건의 샘을 강하게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샘이 과거 갱단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잖아요. 그 점과 또 전쟁 PTSD를 겪는다라는 것도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불안한 인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실제 살인도 샘 집에서 발생을 했고 현재 샘은 행방불명 상태예요. 이게 의심을 살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샘의 아버지는 강력히 반박했죠. 아들은 파병을 한 후에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지금 착실하게 살고 있다. 매주 부모님 집 방문하고 학업도 우수해. 미래를 위해 저축도 열심히 하는 앤데 그런 아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서 친구를 죽이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물어요. 아니 그럼 지금 아들 샘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아버지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직접 아들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곳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에 샘의 신용카드로 롱비치에 있는 ATM기에서 돈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근 피자 가게에서 주문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경찰은 해당 ATM 기기의 CCTV를 수거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돈을 인출한 남성은 샘이 아니에요. 안경과 모자를 푹 둘러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청소년 정도의 앳된 모습이었죠. 이어서 경찰은 두 번째로 카드를 사용한 피자 가게로 갔고요. 그 CCTV 속에 남성을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직원이 정확히 그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피자를 배달한 주소도 알아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샘이 이거 다른 사람 시켜서 돈 인출하고 피자도 시킨 거구나 라고 추정을 해요. 게다가 만약에라도 그가 줄리를 살해할 때 그 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알려준 주소를 급습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 샘은 없었습니다. 대신 앞서 카드를 사용했던 그 CCTV 속에 앳띤 남성이 있었죠. 그는 16살의 웨슬리였는데요. 사실상 사라진 샘과 죽은 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웨슬리한테 네가 왜 샘의 카드를 사용한 거냐 라고 추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웨슬리가 말하길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26살의 뮤지컬 배우 다니엘의 부탁을 받았대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배우를 하는 것 외에도 무슨 보석금 보증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가 용돈을 좀 줄 테니까 작은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슨 서류를 막 보여주면서 이 카드 소유주가 보석금을 내지 않고 도주를 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바빠서 이 돈을 인출할 시간이 없으니 네가 가서 대신 이 카드로 좀 돈을 빼와라 라는 요청이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말은 길지만. 그래서 웨슬리가 용돈 벌이 겸 그냥 수락을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웨슬리의 증언을 듣던 경찰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앞서 샘의 집, 그 살인사건 현장에서 결혼식 청첩장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신랑 이름이 다니엘이었죠. 그럼 샘과 다니엘은 꽤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각 경찰은 다니엘도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의 신원과 거주지 파악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확인한 경찰이 또 한 번 놀라요. 세상에나 다니엘은요.
그의 약혼녀 레이첼과 함께 샘의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다니엘, 보석금 보증회사에 일한다던 웨슬리의 증언과 달리 사실 그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역할을 맡아본 뮤지컬 배우이긴 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벌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최근엔 집세가 2달이나 밀려서 주인으로부터 퇴거해라 명령을 받은 상황이고요. 한편 다니엘과 함께 살고 있던 약혼녀 레이첼은 디즈니랜드 아시죠? 디즈니랜드에서 인어공주로 활약을 할 만큼 아름답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남친보다는 벌이가 좋았지만 좀 씀씀이가 크고 허영심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최근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레이첼이 나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너무 호화롭게 해야만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다니엘이 무리하게 빚을 냅니다. 그러면서 해변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신혼여행까지 예약한 상태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샘의 친구인 줄리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샘이랑 같이 죽였나? 왜? 줄리의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러 인물이 등장하니까 경찰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다니엘이 샘의 카드에서 돈을 빼간 건 맞으니까 그를 부정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벌어진 줄리의 죽음과 또 샘의 잠적에 대해서도 캐묻게 돼요. 다니엘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면서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는데요. 근데 또 어떤 경로로 샘의 카드가 네 손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횡설수설 변명만 하고요. 경찰은 이런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 사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직감해요.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샘이 피를 뒤집어 쓰고 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가 분명 여자애를 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샘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저랑 제 약혼자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카드요? 카드는 도피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살인은 샘이 한 거다. 자긴 그냥 협박에 못 이겨서 도피를 돕고 카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잠시 후 경찰은 DNA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이 사건 현장에 전혀 있지 않았다면 DNA나 지문 검출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순간 당황한 다니엘이 황급히 말을 바꿔요. 사실 저도 그 집에 들어가긴 했어요. 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저도 시체를 보긴 했는데요. 전 아무 짓도 안 했고 다 샘이 죽인 거예요. 이미 그 여자는 머리에 총을 2발이나 맞아서 죽어 있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순간 경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금 다니엘의 진술에서 단서를 찾아낸 거예요. 줄리의 머리에 남아있던 2발의 총상. 그녀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실 총상이 하나로 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조차 부검 이후에 이 총상이 2발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냈을 정도죠. 근데 그걸 다니엘이 알고 있다고요? 경찰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실종된 샘 또한 공범이라는 의심은 거두지 않았죠. 결국 다니엘은 결혼식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구속됩니다. 얼마 후 구치소에 있던 다니엘이 약혼녀인 레이첼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나는 샘의 도피를 도와준 것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 곧 나간다.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자기 형인 팀에게 맡겨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길로 레이첼은 형에게 가서 다니엘이 맡겨둔 가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걸 열어보게 되는데 그 안에 시신 해부에 사용한 피 묻은 톱과 샘의 핸드폰, 여권, 지갑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레이첼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즉각 다니엘과 통화를 하면서 야, 네가 죽인 거지.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래서 막 절규합니다. 그러자 이때 다니엘은 정말 미안하다. 우발적으로 샘과 줄리를 죽였다. 나를 도와줘라.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전화 내용을 경찰은 몰래 감청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샘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경찰도 파악합니다. 다니엘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컴퓨터 기록에서 시체 숨기는 방법,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이런 문장을 검색한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증거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도 다니엘은요, 요지부동입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현재 지금 샘의 시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범인으로 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경찰이 꾀를 내게 되는데 다니엘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 다니엘, 너 어쩌냐? 죽은 줄리 시신에서 네 DNA가 딱 나왔어. 너 지금 자백 안 하면 네 형량 진짜 무겁게 늘어날 거야. 너 이래도 계속 거짓말 할래? 이 작전이 통했어요. 역시 경찰이죠. 다니엘은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최근 다니엘은 곧 있을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으로 대출까지 받았고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값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죠. 직업도 변변치 않죠. 결혼은 해야 하죠. 막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윗집 이웃 샘이 해외 파병을 다녀온 이후에 한화로 8, 9천만 원 정도를 저축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보통 파병 갔다 오면 이제 그만큼 보상을 좀 받으니까요. 그는 내 성대한 해변 결혼식, 내 신혼여행,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며칠 후 다니엘은 샘의 집을 찾아가요. 짐을 좀 옮겨야 되는데 도와달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극장에 의숙한 다락방으로 유인했죠. 그 공간에서 샘이 짐을 옮기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다니엘은 숨겨둔 총을 꺼냈고 머리를 겨냥해 뒤에서 쏘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그냥 샘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죠. 다니엘은 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미리 챙겨온 톱으로 머리와 손 잘랐어요.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낭에 넣었죠. 그리고 몸통은 극장 그 다락방에 숨겨두고요. 나머지 토막 시신을 챙겨서 인근 공원 숲속에다가 구멍을 깊지 않게 판 후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다니엘이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까지 토막내서 유기한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게 극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바람둥이 주인공 역할에 집중을 했고요. 즐겁게 웃으면서 열연을 펼쳤죠. 그날 유독 관객의 찬사가 뜨거웠어요. 동료들도 오늘 공연 너무 좋았다 라고 막 다니엘을 다독입니다. 그 흥분된 기분을 안고 공연 후에 다니엘은 동료들과 뒤풀이까지 즐겨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을 실감합니다. 샘이 사라졌고 곧 실종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또 머리를 굴려요. 샘이 마치 잠적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작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 샘을 죽인 후에 그 핸드폰을 챙겨놨었는데 그걸 열어서 문자를 막 확인하던 중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줄리였습니다. 줄리,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줄래? 이건 다니엘이 보낸 문자였죠. 당시에 파티를 하고 있던 줄리가 이 연락을 받고 심상치 않네 싶어서 바로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파티 때 쓰던 공주 왕관을 그대로 쓴 채로 온 거예요. 그렇게 샘의 집에 도착한 줄리가 예상치 못하게 다니엘을 마주합니다. 다니엘도 나도 샘 연락 받고 온 거야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후 다니엘이 침실에 들어가요, 혼자. 그러더니 줄리, 여기 좀 와봐. 침대 아래 저거 무슨 자국이지? 줄리도 뭔가 싶어가지고 침실로 갔고 의심 없이 몸을 기울여서 침대 밑을 보려고 했어요. 그 순간 탕! 다니엘의 두 발의 총알이 줄리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죠. 자, 모든 걸 샘이 줄리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 옷을 찢고 일부러 더러운 그 욕설도 막 남긴 거예요. 이러면 경찰이 샘이 줄리를 죽이고 도주한 걸로 생각할 것으로 자기 전략을 다 짠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건 정말 완벽한 내 연기만큼 완벽한 범죄잖아.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날의 진실을 자백하는 내내 다니엘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다고 해요.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모습은커녕 자기 범행이 꽤 영리하지 않았냐 라면서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경찰도 황당하죠. 이후에 자백을 토대로 극장 다락방, 시신 숨겨놓은 곳이요. 그리고 공원에서 토막 시신들 발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신이 발견된 5월 29일은 샘의 2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검찰은 1급 살인 2건과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에 대해 사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입장이 달랐죠. 다니엘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바로 작전을 바꾸더니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를 할 테니 선처해달라 호소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다니엘은 깊게 반성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실제로 다니엘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거의 개과천선한 듯 사람이 바뀌었어요. 되게 선한 얼굴로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고 교화 가능성을 내비춘 거죠.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이 또한 다니엘의 노련한 연기였습니다. 얄팍한 술수가 통하지 않았고요. 결국 긴 재판 끝에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추가적으로 약혼녀 레이첼 또한 다니엘의 알리바이를 거짓말로 진술한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소됐고요. 범죄 은폐 혐의가 인정되면서 3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받은 다니엘은요, 집행을 기다리면서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요. 새로 부임한 주지사가 사형 제도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 집행을 중단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다니엘은 아싸 하면서 환호해요. 그 외에 약 700여 명의 사형수들 모두 형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그렇게 천운으로 목숨을 구한 그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뮤지컬 무대 속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2명을 죽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범행에는 매번 그의 연기력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을 대단한 무슨 보석금 관련 업자로 포장한 것도 그렇고요. 돈도 없는 주제에 약혼녀한테 화려한 무슨 해변 결혼식을 약속한 것도 그렇고요. 샘을 죽일 때와 줄리를 죽일 때에도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주 영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꿰어냈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 단순히 돈이었는데요. 연기 실력을 범행에 이용한 뮤지컬 배우.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알 필요도 없죠. 이젠 그저 사형수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 히스토리 채널이 논란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오래전에 찍힌 듯한데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몇몇 모여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중에 눈길을 끄는 건 단연코 중간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짧은 머리의 한 여성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에 다들 술렁였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지난 1937년 세기의 미스테리급으로 실종된 여성 에밀리아 에어하트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신체 비율 그리고 짧은 머리 모양이 아주 그녀와 흡사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사진을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가장 왼쪽에 서 있는 남자. 이 사진에서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인데요. 분석 결과 이 남자는 서양인으로 보였죠. 그는 지난 1937년 에밀리아가 실종됐을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조종사 누넌과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남태평양 마쉘섬 부둣가. 여기가 에밀리아가 원래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하울랜드 섬이란 곳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1930년대 그때의 마셀섬은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합성된 거나 조장된 게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혹시 이 두 사람이 실종이 된 후에 일본인들에게 처형당한 게 아니냐는 격한 의혹이 일기 시작하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실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에밀리아가 실종되기 2년 전인 1935년 두 사람이 어느 부둣가에서 찍은 평범한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실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의 아멜리아 실종 미스터리의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밀리아가 누구길래 실종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937년 7월 2일 오전 7시 42분입니다. 해안경비대에 긴급한 무전이 들어와요.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멜리아가 타고 있던 비행기 엘렉트라였어요. 이게 세계 일주를 떠난 지 한 달째였죠. 이후 1시간 뒤인 오전 8시 45분에 또 한 번 무전이 도착합니다. 우린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날고 있다. 이 수신을 마지막으로 엘렉트라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아멜리아는 바로 이 사라진 비행기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1920년 세계대전 때 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던 중 위문 공연차 고개 비행팀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그 공연 이벤트 중 하나가 일부러 비행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그 순간 사람들 머리 위로 거대한 물체가 날아가게 하는 그런 고개 비행이었어요. 이때 아멜리아가 압도되고 말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신도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품었고 즉각 간호사를 그만두고 비행학교에 등록하게 돼요.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는 그저 전쟁에 쓰이는 도구였지 뭐 지금처럼 대중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종사 역시 쉽게 찾기 힘든 아주 특이한 직업이었고요. 여자 조종사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아멜리아의 의지는 강했고 비싼 수업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결국 1923년 그녀는 전 세계 16번째 여성 파일럿으로 당당히 입성합니다. 아멜리아는 평소에 짧은 머리에 가죽 자켓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어떤 베테랑 여성 조종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재킷이 너무 새 것이면 신입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이걸 해지게 하려고 가죽 자켓을 입고 잤을 정도라고 해요. 직업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엿보이죠. 그러던 1928년 4월 미 공군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번째 여성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당시에 미 공군이 남자 조종사 2명과 여자 승객 1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비행기로 건너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공군력을 일반인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었던 거죠. 워낙 비행기가 귀한 시대였으니까요. 이 일에는 원래 대부호의 상속녀가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생애 첫 비행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탑승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공군이 여기에 누가 적임자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멜리아를 급하게 섭외하게 된 상황이었죠.
여러분, 1920년대에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넌다는 건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항법시설조차 제대로 없어서 비행기가 하늘 어디에 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멜리아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20시간 40분 만에 영국에 무사히 도착해요. 비록 그녀가 직접 조종한 건 아니었지만 이후에 아멜리아는 언젠가 꼭 자신의 힘으로 대서양을 건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로부터 2달 뒤인 1928년 9월, 아멜리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뉴욕을 떠나 LA까지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오는 이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게 최초의 미 대륙을 왕복으로 횡단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 아멜리아는 또 다른 새로운 성취를 해냅니다. 혼자서 대서양에서 한 번도 착륙하지 않은 채 14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걸로 그녀는 훈장을 받았고요.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아멜리아는 마치 스포츠 스타처럼 추앙을 받으면서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여성들은 아멜리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점퍼 그리고 쇼커트를 다 따라했고요. 또 그 시기에 태어난 많은 여자아이들이 아멜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정도였죠. 한편 그녀는 계속해서 꿈을 꿨습니다. 다음 목표는 세계 일주. 40살이 되던 1937년에 마침내 그 지구의 적도를 따라서 무려 47,000km를 날아가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음먹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비행으로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없던 때였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는데요. 경험이 많은 베테랑 비행사 프레드 누넌과 팀을 이루게 되죠. 1937년 6월 1일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한 엘렉트라는 이후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를 거치면서 아주 순조로운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한 달 만인 7월 2일 이들이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뉴기니 섬에 이륙해요. 자, 여기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약 7,000마일이 남아 있습니다. 11,000km 정도인데요. 여기를 또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었고 2,500마일 떨어진 하울랜드 섬이란 곳에 잠깐 정착을 했다가 가는 일정이었죠.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 이타스카호는 이미 이 하울랜드 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다들 흥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침 7시 반, 무전이 왔습니다. 연료가 떨어졌는데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요. 이후에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멜리아의 비행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다 한가운데 영영 사라져버렸죠. 즉각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60여 대의 비행기와 또 9척의 해군 군함 다 동원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게 돼요. 약 보름 동안 남태평양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시신은 물론이고 비행기의 잔해까지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모두의 영웅이었던 아멜리아는 실종 2년 뒤인 1939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정말 망망대해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비행기와 2명의 조종사, 특히 비행기 잔해나 어떤 유류품도 전혀 발견이 되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이게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겨집니다.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그들이 모는 비행기가 왜 갑자기 연료가 떨어진 걸까요? 단순히 거리 계산을 잘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고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이 미스테리한 실종에 대해 많은 지지를 얻었던 가설이 있긴 합니다. 비행기가 실종되고 2년 뒤에 그 하울랜드 섬 인근에서 두개골 하나와 12조각의 뼈가 발견돼요. 이게 혹시 그 실종된 조종사 중 한 명인가 싶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계의 키가 작은 남자라고 판명이 되죠. 그러니까 아멜리아나 누넌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유골은 분실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해부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아멜리아는 평균 여성보다 팔이 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발견된 뼈 조각 중 오른쪽 이 팔뼈가 훨씬 길었던 게 있었다라는 걸 근거로 들게 되죠. 그럼 두 사람이 지금 하울랜드 섬에 뭔가 불시착했고 결국 여기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론인데요. 이어진 또 다른 섬뜩한 가설도 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을 해서 생존에 허덕이던 이들이 결국 뼈 조각으로밖에 발견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섬에 살고 있는 거대한 갑각류 코코넛 크랩에 먹혔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죠. 먹힌다고요? 이 크랩, 얘는요 최대 1m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새 같은 조류를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섬에 불시착하고 갑각류의 공격까지 당하고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유골이 분실되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고요. 이후에 여러 가설만 남긴 채 시간은 흐르게 되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 희망의 상징이었던 아멜리아 실종을 아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아주 최근인데요. 히스토리 채널이 공개한 이 사진으로 인해 또다시 아멜리아가 집중을 받게 됩니다. 이 마셜 섬에서 혹시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처형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결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죠. 실종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사실 논란이 되긴 했지만 좀 잘 생각해보면 마지막 무전에서 연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비행기가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설이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사했다는 게 정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인류의 꿈을 직접 이뤄내고 싶었던 아멜리아 에어하트. 그 끊임없는 도전은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북돋아준 것 같은데요. 비록 그녀의 마지막은 미스테리한 실종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은 심지어 저에게까지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